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술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이번 주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암각화는 그려져 있는 그 대상 또는 주제로 봤을 때 먹고 잡혀 먹히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고, 그리고 종족을 번식하고, 그래서 그걸 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인 그 성으로부터 마지막 이상화, 생활, 이런 순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에 대한 표현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그만큼 건강하고 또는 번식을 위하는 데 아주 유용한, 그리고 절실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이고, 말에 대한 수컷, 수컷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 그리고 말을 이끄는 마부의 성기의 표현 등이 그렇습니다. 안각화를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이렇게 모자의 형태가 버섯처럼 생겼다고 하여 고유명사로 버섯머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모자를 쓰는 사람들이 사냥꾼이거나 무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모자를 쓴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냥꾼 뒤에 곤봉같이 생겨있는 이 부분을 차고 있는 게 사냥꾼 또는 무사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도 당시에 옷이 없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옷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기 표현이 매우 적극적입니다. 동물들끼리도 거대한 큰 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번식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주변에는 작은 염소나 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와 말, 양 할 것 없이 이런 모습으로 번식에 대한 부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면 뿔이 나 있는 작은 염소가 염소에도 표현이 되어 있죠. 그뿐만이 아니고 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수간에 대한 문제도 안각화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후에 역사가들은 수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간을 시행한 자에게 굉장히 엄벌을 내렸던,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삶을 존중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때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항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포개져 있는 형태로 그려져 있는 경우는 조금 역사가 후대입니다. 따로따로 그려져 있는 그림의 경우도 조금 후대입니다. 여성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하여 배를 통통하게 하고 패트를 강조하거나, 또는 이 팔뚝의 패트를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 약속이고, 남성은 뒷부분에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들은 되도록이면 안각화의 대표성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림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행위를 하고 있고, 이쪽에 있는 무사는 뭘 통하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쪽 아랫사람을 향하여 점점으로 무슨 무기로 사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성적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향하여 활을 겨누고 사람을 쏘아버리는 경우, 아마 과거나 지금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아낌이 증오와 또는 다른 행위로 그렇게 표현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성의 경우이고 유두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개씩이나. 실제로 탁본을 내보면 3개, 6개씩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림상으로 보면 2개씩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먼 옛날에는 혹시 사람의, 여성의 가슴에
그만큼 많이 필요하여 유두가 지금과 같이 2개가 아닌 4개나 또는 6개가 표현됐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마르케스 소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작은 팔입니다. 얼굴이고 여성으로부터 탄생되는 순간을 그려놓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생산되고 있는 모습의 양각화입니다. 이 양각화를 찾기 위해서는 알타이 지역의 오지를 뒤집어서 정말 어렵게 며칠씩을 뒤져야 되는데 그림 있는 지역에 같이 있지 않고 외딴 봉우리에 하나만 딱 그려져 있는 것 또한 신성합니다.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4개 머리를 하고 있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유사하게 4개 머리를 했던 5,000년 전의 풍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미장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머리를 붙이는 기술이 신기술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가슴은 역삼각형으로 벌어져 있는 경우와 그냥 원피스를 입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역삼각형으로 쫙 벌어져 있는 경우, 허리가 잘록한 경우는 대부분 남성을 상징합니다. 남성은 V자형, 여성은 A자형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왼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을 허리춤에 추고 있고 화살을 화살집에 간직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머리가 2개 있고 다리도 4개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해서는 상상만 가능합니다. 신앙은 신에게 봉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독수리의 깃털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양쪽 가해로 종 모양의 망토가 입혀져 있습니다. 투명한 망토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끝에 다리를 보면 독수리 발톱처럼 발 3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깃과 뿔 그리고 하반신에 보이는 3개의 발톱, 벨에 쌓여있는 망토, 투명함. 아마 작가는 천상의 거주자인 새의 어떤 의미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렸을 것입니다. 이 유적지에서는 이런 그림들이 여러 개 발견됩니다. 그를 통하여 보면 인간의 뜻을 새에게 전달하고 새가 인간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하여서 이루게 하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이 신앙 형태로 그려져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매우 발달한 지역에 샤만의 모습으로 다수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안각과 유적지에서 샤만을 한 사람만이라도 발견했다. 그러면 이 유적지는 대단히 힘이 있거나 또는 번성한 지역이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깔박닷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샤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샤만의 술이 달려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소가죽이나 양가죽들을 걸치는 것 같고요. 앞에 네모진 어떤 다른 장식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그 당시 샤먼은 여성이었던 어떤 모습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구분을 분명히 했는데 상당수가 여성이 샤만으로 등장합니다. 치마 입은 이 갈라놓은 이 그 가죽이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뿐이 안 될 터인데 뒷부분으로 가 있는 우측과 좌측까지 펼쳐서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 방법은 서산에 있는 마의 삼존불과 동일합니다. 과거에 역사시대 이후에도 사람을 표현할 때 좌측과 우측으로 넘어져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도예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그리는 전통이 5,000년 전부터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걸 탁본을 해봤습니다. 이건 러시아식 탁본입니다. 우리나라는 먹으로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름으로 유화물감으로 탁본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측, 이 부분이 좌측으로, 그리고 손가락은 3개 또는 4개, 6개로 사람보다 적거나 많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은 손가락이 적거나 더 많다라고 하는 것에 기인합니다. 이것은 세계의 대부분의 선사시대의 그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역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만 사람의 가슴부터 다리 끝까지 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긴 꼬리를 달고 있죠. 앞에는 손이 고사리처럼 굽어져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도 춤을 출 때 보면 살풀이나 또는 승무 같은 거 할 때 손끝에 그 작은 나무를 집어넣어서 이리 젓고 저리 젓는 역동적인 동작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 지역에서 발굴된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지팡이 모양 끝부분처럼 굽어져 있는 춤추는 도구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마 선사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굽어져 있는 것을 통하여 신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말의 모양인데 뿔이 달려 있습니다. 참 독특하죠. 이게 안각화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성화된 것을 그린다는 거죠. 말은 말인데 소뿔이 달려 있고, 이렇게 거대한 소뿔이 달려 있고, 그 위에 해바라기와 같이 뻥뻥뻥 뚫려 있고 빛이 발사되고 있는, 방사되어 있는 태양신이 올라타 있습니다. 동계 올림픽 때에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카자흐스탄 추리닝을 선수들의 옷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이 안각화에서 도상을 얻어서 그들에게는 가슴이나 등 뒤에 추리닝에 이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유산을 현재로 되살리고 있는 그들의 그한 뜻이, 예술적인 뜻이 또는 생명력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건 탐발리라는 데인데요.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유적지입니다. 조금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요. 이건 사슴입니다. 사슴 앞에 두 가지 방울이 달려 있고, 이게 사슴 뿔입니다. 그리고 꼬리가 작은 것 보니까 틀림없이 사슴이고 다리가 늘씬합니다. 그런데 이 사슴 뿔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태양으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포와 죽음의 공포 또는 무서움으로부터 이제 탈출하는 거죠. 밝음이 와야 되는데 밝음이 없으면 이렇게 제발 해야 떨어지지 말아라, 솟아라 솟아라 그러면서 태양에 대한 숭배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같은 신앙체계수에서 제의를 이루고 난 뒤에 팔을 양쪽으로 꼬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춤을 추고 있는 이 동작은 알타이를 중심으로 한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다음에 러시아 이쪽 나라에 우즈베키스탄까지 포함하여 이 전체적인 알타이를 중심으로 펴져 있는 이 나라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도상입니다. 어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삿발을 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성의 성기를 맞대고 서로 자랑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쪽 사람은 옆으로, 한쪽 사람은 두 다리를 이렇게 통통하게 엉덩이와 허벅다리를 그리는 걸 보면 남성과 여성인지 아니면 남성끼리 춤을 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또 북쪽 지역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곰입니다. 곰과 연관된 신화와 설화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곰 그림이 이 방구대 안각화나 이런 현재 발견되고 있는 곳에서 곰 그림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신 호랑이 그림이 나오죠. 곰입니다. 꼬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사냥꾼이 사냥을 하려고 어디를 쏘고 있습니다. 겨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냥꾼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동그란데 토끼처럼 긴 귀를 달고 있죠. 위장술입니다. 이 탁월한 위장술을 가지고 사냥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곰 신앙과 연결시켜서 그려져 있고 여기에 두루미가 그려져 있는데 두루미의 꼬리가 잠옷 흥미롭게 털고 있는 모습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호랑이도 그려져 있는데요. 호랑이 모습이 길쭉하게 이렇게 몸통이 그려져 있고 꼬리가 내려가서 살짝 감겨 있는 것으로 봐서 약간의 긴장미를 표현하고 있고 이쪽에는 무사가 긴 꼬리를 달고 있는 무사가 겨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곰과 호랑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그림 하나의 크기가 2m가 넘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통 때. 해가 뜨거나 해가 질 때만 보이는 거죠. 이 그림 하나 보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많은 학자들은 제가 여기에 조사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도 한 30-40분 정도가 다녀갑니다. 어느 책에 고고학자가 써놓은 책에 보면 이 평생 동안 이 그림 하나를 보는 게 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냥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이 그림의 원조는 터키입니다. 터키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다시 볼까요? 이 사람 말탄 기마의 사람 위에 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초승달입니다. 터키를 상징하는 것 중에 투르크 양식의 이제 저런 초승달이죠. 다음에 등자가 있는 걸 봐서 역사시대 이후 그림입니다. 이 사람 얼굴 위에는 투구를 쓰고 있는데 보름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달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투르크 양식인데 이 그림에는 거대한 2m가 넘는 말이 그려져 있지만 말의 생김새가 참혹 뛰어납니다. 늘씬하고 아마 경기마로서 상당 부분을 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뒷부분에 격퇴를 시킬 수 있는 어떠한 무기가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10여 개 이상의 그림이 존재하는데 낮에 보면 세상에 속았구나. 여기 무슨 그림이 있다니. 하지만 텐트를 치고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쯤 되면 서서히 그림이 살아나고 조금 10시 정도 되면 그림이 또 없어져 버리게 되고 드러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이 돌은 마치 시멘트처럼 자갈과 모래가 범벅이 되어 있는 돌입니다. 이렇게 말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방울을 달고 둥그런 어떤 옷을 입혀서 장식을 하고 이 말을 타고 있는 이 사람은 위에 부분에 보름달을 끼고 있고 보름달 같은 형상을 갖고 있고 긴 창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쪽 사람은 말탄 기마와 더불어서 이제 뭔가 흔들흔들 거리는가 봐요. 이 창이 굽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당시에 창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버드나무를 잘라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지금도 말을 잡는 도구는 버드나무를 가지고 낭창낭창한 탄력을 이용해서 잡습니다. 끝부분에는 화로에 대한 날카로운 것이 있겠죠. 생활입니다. 정말 겉으로 그냥 이것은 이게 그림인가 보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그림이 피카소가 만약에 봐서 그림을 그린다면 새로운 그림으로 바뀌게 되고 눈이 있는 사람이 보게 되면 새로운 학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과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사슴과 상하로 움직이고 있는 이 거대한 동물과 동물의 뒷부분에 작은 동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동물의 이빨은 매우 포악하고 그 다음에 발톱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 꼬리는 여기까지만 처음에 그려져 있던 것을 나중에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호랑이처럼 꼬리를 연장시켰습니다. 이 동물은 뭘까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있었던 이와 아주 유사한 동물이 박물관에 동물원에 있었는데 울버린이라고 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울버린이라는 동물은 호랑이도 도망가는 동물. 얼마나 냄새가 고약하고 그리고 이 동물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옷을 입으면 고어텍스처럼 물은 들어오지 않고 습기는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뒷부분에 그려져 있는데 이 뒤에는 작은 동물, 작은 양, 작은 사슴 또는 분절되어 있는 것들이 항문 부위에 너절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육식동물로서 이 동물이 잡아먹은 식량의 원이 이렇게 분비되지 않았는가, 배설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이것은 호랑이로 인식했던 후대 사람들이 그려놓았던 그림이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하단부를 보면 물론 이렇게 중요한 그림 하나 때문에 세계 고고학계의 위대한 그림이라고 마치 신이나 또는 무사로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다니라고 칭송한 그림인데 사람을 볼까요? 버섯머리 모양을 했고
가장 큰 그림으로 사람이 그려져 있고 가슴은 정면, 얼굴도 정면, 엉덩이는 측면입니다. 정면과 측면을 같이 집어넣었던 전통. 이것은 역사시대 이전과 이후에 이집트에서도 정면과 측면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그림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죠. 그런데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남겨져 있고 나머지는 다 새겼습니다. 아마 사람에 대한 계급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특별하게 크게 그리거나 또는 특정한 의미를 부여했던 상징성을 주었던 어떤 예술적 약속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것들은 좌우측으로 나열되어 있고 가장 이제 초년 무사는 뒷부분에 소략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하단부를 보면 수컷과 암컷, 수컷과 암컷, 수암 해서 사슴이 쭉 암수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랫부분에는 선이 그려짐으로 인하여 이것이 사슴이 다니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은 나이 먹은 사슴의 경우에 이게 뿔이 6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묘사되어 있고 여기에는 늑대가 또 다른 먹이를 위하여 질주하고 있는 장면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깔박다시라고 하는 러시아의 유명한 유적인데 이 깔박다시에서 제단이라고 하는 제일 중심부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사슴이 그려져 있고 사람이 무사가 이제는 버선머리 모양이 나오기 이전 어떤 학자들은 신석기 시대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죠. 이 사람이 뭘 던지냐면 돌멩이 끝에 끈을 달아서 던지면 이게 사슴의 다리에 감겨서 잡는 아주 원시적인 방식입니다.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냥 그림을 보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탁본을 보여드리는 건데 얼룩소가 그려져 있고 얼룩소의 하단 부분에는 어떤 새로운 머신, 그 당시 첨단 기계가 그려져 있고 사람이 끌고 가고 있는 장면, 다양한 동물들이 사람에 의해서 가축화되고 있는 장면들이 도해되어 있습니다. 이 동작을 보면 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사람이 힘을 집어넣고 목에 어디에 힘이 가고 등줄기에 힘이 가는지 매우 핍진하게 핍진하다, 매우 사실적으로, 매우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지금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과 매우 다릅니다. 이것이 선사시대 미술의 공통된 특징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피카소나 샤갈이나 이런 작가들은 현대화시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겹쳐져 있는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다 평면에 나열을 시켜버립니다. 각각 빈자리에다가 배치시키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투시 원근법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왜? 사람들한테 도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이거 이상으로 좋은 방식이 없다고 하여 어떻게 개발했다는 것이 결국은 미래를 위하여 달렸다는 사람들이 과거를 향하여 회귀했다는 표현까지 가능할 정도로 과거의 미술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아마 우리가 지금 화가가 되기 위해서 또는 화가로서 더 크게 되기 위하여서는 과거 미술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그리는 것은 현대 과학을 그리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도 새로 마차가 발견되고 마차에 사람이 타 있습니다. 사람 머리, 가슴, 마차에 누워 있는 거고요. 마차가 한 대, 두 대. 여기도 사람이 마차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벌렁 누워 있는 것처럼 그리는 것을 어린아이 아동미술 같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더 실제적이고 설명적이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그림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형식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안각화에 과학적으로 입체적으로 그려놓고 또는 투시 원급적으로 그려놓는다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요 마차를 가운데 중심으로 말 두 마리가 이제 끌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생활의 단면이기 때문에 스키를 타고 눈 위를 질주했던, 그리고 그 옆에는 늑대가 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 영향의 뿔이 얼마나 컸으면 인간의 눈에게 이렇게 크게 보였을까요? 영향의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 스키의 역사는 선사시대 지금부터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가 힘을 겨룹니다. 이 사람은 얼굴, 목, 그 다음에 양쪽 팔로 소 뿔을 잡고 있고 다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쌈을 붙이는 거죠. 이쪽 사람도 머리, 가슴이 역삼각형으로 벌어져 있고 이쪽에 목덜미, 이쪽을 목덜미를 잡고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소싸움의 장면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5,000년 전에 그려졌다고 누가 믿겠어요? 우리나라 그림에서도 없는데. 시골 출신들은 남자분들께서는 이걸 기억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유목민만 잡아먹고만 산다고 생각했던 이 수렵이 사실은 수렵 이전에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이 그림이 또 입증하고 있습니다. 소입니다. 그리고 쟁기. 이 사람은 뭘 잘못 그렸어요. 손에다가 이제 채찍을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처음에 잘못 그려서 앞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쟁기를 하고 있는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쟁기 위에다가 사람이 2명, 3명이 타고 또는 거대한 무거운 물체를 여기에 달아놓고 사람이 위에 올라타서 소가 무지하게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보습을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데 익숙해지도록 길을 들이는 건데, 이 길들이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매우 선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사막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하여 농사를 지었던, 유목이 아니라 농사를 지었던 이 지역의 생활 경제를 이제 누가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상화시킵니다. 그림이. 예술적으로 매우 아름답죠. 그러나 이런 그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번쩍번쩍 눈이 뜨일 정도로 이건 대단한 그림인데요. 요게 턱이 한 1cm가 져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돌은. 그런데 요 사슴인데요. 사슴은 뿔을 이렇게 그리면 턱에 의해서 방해가 될까 봐서 이 턱을 피해서 옆으로 쫙 눕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슴뿔은 6개가 넘지 않거든요. 6개를 더 그렸어요. 얼마나 뿔이 중요하면 그랬을까요? 과장과 왜곡의 기법인데 이 뿔이 몇십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사슴이 또 하나 있고 사슴이 뒤로 누워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 사슴은 살아있는 사슴이고 이 사슴은 잡아먹은 사슴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많은 장식이 되어 있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얼굴 모습은 마치 황소 같고 꼬리도 황소 같고 다리도 황소 같죠. 그런데 요건 어떻게? 사슴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은 꼬리가 없는데 꼬리가 깁니다. 몸통은 황소 같고. 요건 거꾸로 그려져 있어요. 아까 그 논리에 의하면 이 황소는 잡아먹은 황소입니다. 다음 볼까요? 탁본을 해봤습니다. 몸통은 거대한 황소가, 꼬리도 황소임에 틀림이 없고, 그런데 뿔은 사슴뿔이 달려 있습니다. 100이면 90명은 10명 중에 9명은 혼란스러웠다, 잘못 그렸다, 내용 파악이 안 되었다, 작가 수준이 떨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황소를 그린 작가가, 이 정도로 장식을 그렸던 작가가 수준이 없어서 못 그렸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서로 다른 특징들을 혼합하여서 그림 기법, 그것을 아플리케 기법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이고 신화적으로 사슴과 소를 묘사했던 알타이 지방의 고대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는 요 위에는 뿔을 염소처럼 사냥처럼 휘어놨고요. 소가 아닌 양처럼 목을 길게 뺐습니다. 요것은 틀림없이 황소입니다. 어깨 부분이 있는 거 봐서. 꼬리도 길고 그리고 몸에 장식이 많이 되어 있죠. 이 장식을 넣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술에서 기본인데요. 상징성을 부과시키기 위하여 장식을 사용합니다. 사람도 얼굴에 무늬를 넣거나 옷에 요란한 장식을 하거나 또는 문신을 새길 때에는 자기가 본연이 가지고 있지 않는 또 다른 힘,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예술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이 서로 다른 특징을 혼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이걸 보면 사슴이 틀림없습니다. 생김새가. 그런데 뿔은 황소뿔입니다. 몸뚱아리도 사슴입니다. 이 굴절되어 있는 다리도 사슴이고 끝부분도 사슴입니다. 근데 꼬리가 깁니다. 이 안에는 또 다른 새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슴인데 뿔이 있고 꼬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육중한 몸체와 술 모양의 꼬리, 긴 얼굴, 무성한 뿔, 그리고 황소와 사슴과의 어떤 혼합동물, 신화적인 내용을 그랬을 터인데 왜 이렇게 그렸는지에 대해서는 역사 이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타이 지역에 이런 그림이 대표적으로 거론될 수 있겠다. 그것이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슈베트 하이랑이라고 하는 세계문화유산 지역입니다. 여기도 말인데 양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독특하죠. 말해야 될 텐데 어떻게 양뿔이 달려 있는가. 이런 걸 보면 장식이 세세한 걸 봐서 분명히 이 말과 양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렸을 일은 만무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뭔가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장식이 달려 있어요. 그 당시에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 상징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유목민은 이동 문명, 노마드라고 해서 이동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제일 큰 관점 중에 하나는 동물들끼리 막 섞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동물이 내 것이고 저 동물이 내 것이고 이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는 영토에 대한 문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토를 구분지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토 상징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 그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 같은 종족으로 추정합니다. 선사시대에 누구는 안경을 썼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경이라고 하는 도상, 안경 형태의 도상이 알타이 지역에 다수가 존재합니다. 이 안경 형태는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오른쪽 부분이 둥그런 그 나비의 그 안경 뒷부분으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걸 탐가. 그래서 부족 상징물이라고 그쪽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내려왔다.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하여 손 모양으로 새겨져 있거나 발가락 모양이 새겨져 있는 것. 이것은 암각화에서 제일 먼저 신이 내려와서 자기가 점령한 영토라는 상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안동에 또는 경주에 발자국이 하나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유사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천연의 아름다움으로 그린, 그러니까 목적이 있도록 희망을 그리고 굉장히 좋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안 먹히고 건강하고 자식 잘 낳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그렸겠지만 그런 목적 이외에 화가가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순수하게 아름다운 것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가 부족장이 이걸 그려달라 저걸 그려달라 했어도 대부분 화가들은 자기의 성깔이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게 되고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족적을 남기기를 원하죠. 이 그림은 도저히 목적으로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연의 우주의 질서를 그린 거죠. 독수리와 큰 물고기가 물과 또는 지상과의 사이 속에서 서로 만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은 화가의 예술적인 감성이 어디에 미쳤는가를 알게 합니다. 실제 바위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얼마나 멋지게 가고 있는지 참 평화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는 몇 마디의 늑대들이 이제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계에 대해서 그랬지만 도로 생김새도 하늘을 향하여 있는 것으로 봐서 매우 멀리서도 이 그림을 보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양을 그렸는데
양뿔이 얼마나 돌아가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방울방울 달려있는지 물방울이 맺혀있는지 종이 달려있는지 모를 정도로 인간의 사고 속에서는 창조적인 어떤 의식이 이렇게 고양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다니다가 이 그림 하나를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안각과 답사가 모든 게 딱 취소돼 버립니다. 그만 보자. 나에게 이거 하나가 전부다. 그리고 이 이상 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예술적인 의지, 정신에 대한 표현은 정말 위대하고 함부로 안다는 것을 말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을 보면 물새가 참 평화롭습니다. 발을 맞춰가면서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역삼각형의 남성이 걸어가고 있고, 여기에도 또 물새가 있고 멧돼지가 있고 말이 있고 독수리가 날고, 여성은 소를 끌고 가고 말을 끌고 가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을 그리고 그 날짐승까지도 표현하여서 포함하여 그림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짝인데요. 이 밑에 부분입니다. 바로 이 두 그림이 같이 붙여져 있는 이 탁본을 하면서, 탁본하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탁본을 하면서 그림이 이럴 수가 있구나. 돌이 나에게 이 얘기 하는구나. 야, 내가 여기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왔는데 정말 오기 잘했어. 세상에 내 머리가 완전히 구멍이 뚫린 것처럼 확 전부 다 갔어.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위대함을 발견했고, 절실함은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이렇게 소를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미적으로 감각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그리겠습니까? 그리고 방향도 한번 봐보세요. 크고 작고 이 균형과 통일감을 이루었던 이 뛰어난 감각은 지금 이 그림을 내놓아도, 전시장에 내놓아도 어느 누가 옛날 5,000년 전의 그림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그림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현대 작가 중에서. 거대한 손대에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이런 그림은 그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곡선으로 사실대로 그리는 것보다도 요약적으로 집약해서 그리는 그림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도 단순히 소만 그린 것이 아니라 소의 앞발에는 개 한 마리가 물어뜯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먹이냐 먹이가 아니냐, 그 부분만이 이제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입니다. 깃발을 들고 기마병이 가고 있고, 요 끝부분에는 긴 꼬리를 달고 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 병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인데, 창을 탁본해 보면 창 끝에 뭐가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창은 이렇게 뾰족하여 사람을 살상하는 데 또는 동물을 살상하는 데 아주 주요하게 만들어져 있고, 과장되게 뒷부분에서는 동물을 타격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장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큰 철퇴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무기였을 터인데 박물관에 가보면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것에 쇠로 끈을 달아져 있고, 쇠에 가시가 나 있는 것들도 이제 박물관에서 고고학적 발굴을 낸 유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안각화를 본다는 것은 해석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쉽게 눈이 없으면 이 그림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냥 뭔데? 뭘까 하고 지나가죠. 양털을 두드려서 만든 펠트로 만든 모자, 여성의 모자, 또 이쪽 모자가 지금 무덤에서 발굴되고 있고요. 그리고 창을 들고 있는 사람, 창 끝에 장식품이 있고, 이 여성은 손잡이가 있는 칼을 시켜들고 있습니다. 전쟁을 했을 때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도상입니다. 창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큰 동그란 걸 달고 있고, 사람이 머리 따로 윗부분에 따로 있는 걸로 봐서 분명히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투모 또는 철모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용도의 모자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따로따로 돌죠.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걸로 봐서 이것도
남성의 상징물을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역사 시대를 막 관통하면서 말에도 갑옷을 입히고 사람도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이 있죠. 사천고지가 되고 있는 큰 산에 전체 둘레에 이 그림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 산의 전기를 아마 투르크라고 하는 병사들이 다 이 그림 하나로서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으로 그림으로서는 멋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말이 철저하게 탐관리라는 데를 가보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 이 그림이 자기들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것처럼 표지에 크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것과 전혀 다르게 러시아 산꼭대기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말이 갑옷을 입고 저벅저벅 뛰어가고 있고 이 사람은 갑옷 입고 창을 가지고 창 끝에는 아까처럼 둥그런 것이 아니라 네모진 생선 구이 같은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있고 이 사람은 활을 쏘고 하고 있고 이런 그림들 전쟁에 대한 문제인데 낙서를 해놨습니다. 요즘 사람이 별도 그리고 그래서 암각화는 삶의 절실성을 표현했다. 정말 절박한 것을 그린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중요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신앙행위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고 정밀하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표현하는 내용은 인간의 행복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암각화는 원시인의 작품인가? 우리가 옛날 것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금 철저하게 미술이나 미술사나 교과서에서 유목, 미학, 그 다음에 북방 지역에 있는 미술은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것이 사라진 것처럼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유의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미술이 없었다면 고구려 고운벽화가 있었을까요? 고구려 고운벽화가 없었다면 고려시대에 불화가 있었을까요? 천만에.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북방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그림들은 생존 미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살생과 살생 후에 시치미를 뚝 떼면서 다시 환생을 기원합니다. 나는 너를 잡아먹지 않았어. 눈에다가 하얀 돌을 받고 다시 머리와 다리만큼은 먹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다시 태어나 줘. 나는 너를 잡지 않았어라고 계속 시치미를 떼면서 기원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종교성이 있고 여기에 자연순환의 논리가 발생합니다. 거기에는 범생명의 하모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자 생명을 취하는 것 대신 필요 이상으로 행하지 않았던 이 유라시아 유목미학의 생명사상은 지금 시대에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문화였고 그것이 암각화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암각화를 통하여 예술에 대한 본질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잊고 있었던 먼 옛날 우리 조상의 피 속의 어떤 본질 그것을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